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박청용 소설가의 단편 소설 개와 개 낭독해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예술지원 문학창작지원 선정 작품입니다. 표제작은 연 날리는 소녀입니다. 댓글란에 링크 걸어 놓았으니 온라인에서 종이책으로 구입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할머니는 개를 닮은 사람을 경계하라고 진지하게 강조했다. 박청룡 단편소설 개, 책 먹는 즐거움 정규욱 작가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나는 조심조심 언덕길을 올랐다. 미완의 집만 살짝 벗어나면 되었다. 그런데 미완의 집 앞에 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컹했다. 어찌하지?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릴까 주춤하는데 개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번뜩이는 개의 눈과 마주치자 나는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개도 나를 향하여 컹컹 짖으면서 쫓아왔다. 나는 언덕 위로 세차게 달아났다. 200m 되는 길을 전력 질주했다. 개는 점점 내 뒤로 가까이 추격해왔다. 심장은 터질 듯하고 숨은 콱콱 막혀왔다. 요란하게 짖어대는 소리, 땅을 울리는 쿵쿵 소리, 필통 안에서 사정없이 달그락거리는 몽당 연필 소리, 헉헉대는 숨소리가 작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시끄럽던 선거가 끝났다. 유세 차량 소리도 내걸린 현수막도 흩날리던 전단지도 자취를 감췄다. 봄이 왔건만 4월 하늘에 눈발이 날리고 마음이 뒤숭숭했다. 선거해봐야 그놈이 그놈,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된 것뿐이지. 저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권력의 속성은 다 똑같아. 정권이 바뀐다고 개인적인 삶이 달라진 적이 있나? 아, 있기는 있었어.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투표자라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기도 했었네. 그나저나 검찰 권력을 휘두르던 분이 별반 준비도 없이 대권을 잡았으니 시끄러운 정국이 될 것 같아 느낌이 영 안 좋네. 안 좋아.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를 옮기네. 여사와 도사의 등장으로 떠들썩하더니 월북 정황에 서해 공무원을 살리지 못했네. 북에서 내려온 살인마들을 돌려보냈다고 난리치고 걸핏하면 전 정권 탓과 별것 아닌 것으로 국가 전체가 어수선했다. 날리면이냐 발리면이냐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져서 듣기평가를 하는데 나는 새로 출시된 즉석 라면 상품명인 줄 알았다. 극성 유튜버들이 시골 마을에서 밤새도록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현실에 시대가 초악해졌음을 한탄하며 짜증이 쌓였다. 정치 뉴스에 오장이 뒤틀린 나는 강가를 걷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천변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개에 대한 어린 시절에 악감정이 있어서 나는 작은 강아지도 원초적으로 싫어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 개랑같이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네. 개 같은 놈이나 걸레 같은 년이 득세하는 판국이라 그런가? 산책길이 개로 뒤덮였네. 할머니가 밀고 오는 유모차는
바람막이와 햇빛 가리개가 있어서 손자를 태운 줄 알았다. 유모차에 앉은 개가 혓바닥을 내밀면서 나를 조롱하는 표정이었다. 어험! 넌 어떤 놈인데 나를 힐끗 째려보느냐? 내가 유모차 탄다고 마뜩 짜는 눈빛이구나. 변화에 뒤처진 늙은 거사.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사람처럼 된 실정을 몰라? 권력의 축이 뒤집어졌어. 이젠 우리가 대접받는 시대야. 내 옷보다 더 좋은 질감의 천으로 몸을 둘렀고 귀를 묶은 장식은 귀엽고 앙증맞았다. 고급 안경테에 햇빛을 반사하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렸다. 아이를 얻고 오는 줄 알았던 할아버지의 등에는 강아지가 2마리나 엎여 있었다. 얼마나 잘 먹였는지 뒤뚱거리며 주인을 따르는 비만한 녀석도 있었다. 난 우리 애들도 저리 키우지 못했는데 개새끼를 저 정도로 애지중지하면 자식들은 얼마나 잘 길렀을까? 아니면 자녀가 없기에 대리만족으로 개에게 정성을 쏟는 것일까? 털 빠지고 목욕시키고 밥 주고 똥 치우고 산책시키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죽으면 화장해서 추모 공간까지 만든다는데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해. 남들은 먹고 사는 일도 팍팍하고 힘든데 가뜩이나 경제나 정치적인 이슈로 골치가 아픈데 그냥 개나 키우면서 살자는 일종의 회피인가? 무슨 심산인지 알 수 없네 그려. 새벽에 천변을 뛰다가 모래를 밟았는데 물컹했다. 모래 속에 개똥이 숨어 있었다. 개를 끌고 온 사람들을 둘러봤으나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들은 아니라는 듯 빈 봉지를 흔들고 다녔다. 남들이 볼 때는 잘 치워도 밤에는 개똥 싼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겠지. 개 키우는 작자들이 이율배반 그렇지 뭐. 주변 풀잎에 비벼 닦아냈는데도 집안까지 지독한 냄새가 따라왔다. 아침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흘러나온 이름 3글자에 멈칫했다. 기분이 가라앉았고 곧 숟가락을 내던졌다. 저 새끼 아직 살아있었어? 뭐? 경찰국장이 된다고? 저놈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는 자가 된다고? 식은 줄 알았던 그놈에 대한 분노가 내 깊은 속에서 다시 점화되어 이글이글 분출했다. 젊은 시절을 요동쳤던 삶의 토막들이 떠오르며 피가 끓어올랐다. 견호를 처음 만난 곳은 부천의 허름한 지하 교회였다. 인천 부천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는 모임에 그가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하는 순하게 생긴 애가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제 발로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미심쩍었다. 그러나 빛고울 출신이었다. 치열했던 광주 민중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면 밑바닥부터 저항의식이 스며있을 터였다. 대학 시절에 민주화 투쟁, 강제 징집을 당한 전력,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한 결단에 금방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우리 조직 성원으로 적합도 100점이었다. 생김새와는 달리 언변이 유창했고 무엇이나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근성을 가진 모습을 높게 샀다. 군대에 끌려가서 억수로 고생했지라. 보안대 새끼들 때문에 뒤질 뻔하다가 겨우 살아왔어라. 그래? 녹화 사업에 걸려들었으면 심리적인 갈등이 지독했을 텐데 잘 버텨왔고 이겨냈네. 나도 죽을 맛이 없지. 휴가 보내줄 테니까 서클 회원 명단을 빼오라고 하질 않나. 수배당한 학생들 정보나 숨어있는 아지트를 캐오라고 하질 않나. 거부하면 삽자로 부러지도록 얻어맞고 협박당했지. 선배님도 녹화 사업에? 그가 움찔하며 반문했다.
그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앞길이 정말 캄캄했지. 협조를 안 하면 너 따위는 쏴 죽여서 휴전선 철조망에 걸어둔다고 했었어. 월북하다가 사살되었다고 발표하면 끝이라고 을러대는데 개뿔 겁이 안 나더라고. 부모랑 동생들 조지겠다는 우엽은 그냥 견디면 되었어. 갈구고 때리고 모욕하는 것도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었고 그런데 프락치가 되라고 강요받을 땐 정말 힘들었어. 근 깨라 간첩질하는 회의에 엄청나게 갈등했지라. 맞아. 동지를 팔아서 정보를 캐오면 앞길을 보장해 준다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야. 그냥 변절해서 출새끼를 달릴까? 아니면 그놈들을 하나라도 요절내고 끝장낼까? 나중에는 살기 싫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 우리 옆 부대에서는 큰 사고가 터졌단께라. 글쎄 강제 징집당한 디대생이 내무반에 수류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어라. 20여 명이 팔다리 날리고 내장이 발리고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단께라. 시신을 수습하러 간 부대원들이 다 까무려쳤다고 들었어라. 어? 그 사건 시시했다는데 내기에도 들리더라고. 인간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그 애 지뢰밭을 넘어서 월북했다는데 살아있나 모르겠네. 집요한 강압에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독재의 폭압에 맞선 투사에게 밀정 노릇을 하라니 그게 통하겠나?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영달도 사역도 버리고 감옥도 마다치 않던 우리들 아닌가? 처음 만난 견호와 밤새우는지도 모르고 심정을 주고받았다. 낮은 자, 노동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안아오자고 각오를 다졌다. 민중의 호응이 미약하니 조직 강화에 우선 집중하자는 의견에 견호는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동지애의 정신으로 군사독재에 어떤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대우를 구축하자고 투쟁가를 부르면서 손을 맞잡았다. 그 후 인천, 부천 지역에서 조직을 확장하며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불꽃처럼 뛰어다니던 견호가 유령처럼 사라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사건이 밝혀진 이후 공안당국이 위축되던 시기였다. 잡혀간 것인지 지하로 깊게 숨어버렸는지 어디서 의문사를 당해서 묻혀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조직원들이 공안당국에 줄줄이 잡혀가는 통에 견호가 사라진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군사독재를 반대한 것이 무슨 역적이나 되는 듯 개잡듯이 엮어갔다. 제목이 거창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씌웠다. 뭐? 우리 노동자회가 이적 단체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진짜 웃기는 나라네. 회원들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 쳤으나 언론은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지하 세력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보도했다. 조직은 무너졌고 회원들은 체포되어 혹독한 조사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견호만이 알고 있어야 할 하부 조직도를 공안당국이 훤히 꿰뚫고 있었다. 내가 총책으로 있는 인천 지역 하부 조직도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 의아했다. 뭐야, 조직도는 두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데 경찰들이 어찌 알았을까? 혹시 견호가? 아니야. 절대 그럴 동지가 아니야. 지금쯤 어디에
잠적해서 피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견호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세하게 캐묻지를 않네. 20여 명이 재판받고 투옥되었다. 인간다운 삶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장래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담담했다. 녹화 사업에 붙들려 개고생하던 군대에 비하면 감옥 생활은 싱거웠다. 철창 안에서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들었다. 부천 지역에서 맹렬하게 활동했던 남준이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분신했다는 비보와 견호가 치안본부에 특채되었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며칠을 통곡하고 단식했다. 내 불찰이었다. 쉽게 다가오는 놈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손쉽게 당한 자신을 자책했다. 창살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다가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다. 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 놈에 대한 경멸이 교차했다. 3년 감옥 생활 후 조직도 운동도 이념도 이상도 다 버렸다. 나 같은 설익은 사람 때문에 남준이가 죽고 수십 명의 인생이 막힌 자책감에 멍한 나날을 보냈다. 속죄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아픈 영혼을 위로하고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목사가 된 후에도 미안함과 적개심이 이따금 꿈틀거렸다.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숯덩이가 되었던 남준을 생각하면 회한이 치밀어 올랐다. 모란공원을 찾아 그의 묘비를 어루만지면서도 먹먹하고 죄스러운 심정이었다. 또한 동지를 팔아서 영달하려는 인간성에 대한 혐오감이 마음에 찌끼처럼 남아있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다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견호가 경찰국장이 되었다는 보도에 용서를 물리고 싶었다. 불독 같은 새끼, 프락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한다. 나도 흔들렸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줏대도 없는 인격체로 만들어버리는 강교한 조작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 그놈이 텔레비전에 나타나 인터뷰했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경찰에 특채되었고 밀정 노릇은 가당치도 않다고 일관했다.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청년들을 수백 명이나 구속하게 만들고 본인은 포상받고 특진하면서 결국 경찰국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비친 날 마포대교에서 청년 하나가 뛰어내렸고 인천의 한 공장에서 게임 사고로 중년 가장이 기계 속에서 짓이겨졌다. 난 그날부터 외출과 산책을 포기하고 교회에 집거했다. 유모차에 개를 태우거나 업고 안고 다니는 사람이 싫고 미워졌다. 그들에게 화풀이 할까봐 아예 두문불출했다. 왜 그리 개들을 좋아해? 저런 인간들이 선거 때마다 몇 번에 찍었겠어. 개를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생각 없는 족속들. 짐승이 뭐가 좋다고 숭상하다시피 한데? 착잡하고 심란한 마음에 교회 제단 아래 엎드려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묵상에 빠지자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렸던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와 동생들에게 이야기 보따리 풀기를 좋아했다. 그 입에서 호랑이, 늑대, 사개, 여우, 족제비, 토끼, 까치, 구렁이 등 짐승을 소재로 이야기가 매일 밤 한 편씩 쏟아졌다. 여러 짐승 중에 개에 대한 평판은 늘 부정적이었다. 멍멍이가 밥을 먹을 때는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이 아니란다. 물릴 수 있어. 왜요? 밥은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개는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는 종자야. 제 밥그릇을 건드리면 주인에게도 으르렁거리는 놈이란다. 강아지는 사람을 잘 따르고 순해 보이는데요. 우리도 한 마리 키워요. 같이 놀게요. 어림없다. 우리 집은 선비 가문이라 조상 때부터 개를 안 키웠다. 후손 중에 개 같은 자식이 나올까 봐 집안에 강아지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어. 개에게는 선비의 기풍이나 학자 정신이 눈곱 싸라기만큼도 없잖니? 할머니, 다른 집은 도둑을 지키거나 애완견으로 많이 키우는데요. 뭘 몰라서 그래. 애완견이라고 얕보지 말거라. 개가 어디를 물어뜯는 줄 알아? 날카로운 이빨로 고추를 물고 늘어진단다. 너희들 고추 잘 간수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사타구니를 양손으로 얼른 감쌌다. 귀를 쫑긋한 동생 쪽 이불도 들썩였다. 면사무소 앞에 김약국 약사 아저씨 있지? 어려서 개에게 물어뜯겨서 고자가 되었잖니? 그래서 그 집은 자식이 없고 대가 끊어졌단다. 거기는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곳이야. 집안에 후대가 달린 보물임을 명심해라. 할머니는 개를 닮은 사람을 경계하라고 진지하게 강조했다. 게으른 개팔자 건달, 물면 놓을 줄 모르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저질 인생,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잔인한 놈, 침을 질질 흘리며 개짓거리를 밝히는 추잡한 녀석, 주인에게만 알랑거리는 좀스러운 논팽이, 때론 주인마저 물고 덤비는 배신의 화신이란다. 개 같은 인간성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할머니가 개에 대해 이야기한 날 여름밤을 울리는 멍멍 소리가 더 무섭게 들렸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파묻으면서 잠을 청해야 했다. 꿈을 꾸는데 시커먼 짐승이 마구 쫓아왔다. 도망가려 해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뒷덜미가 잡히려는 순간에 으악 소리치며 깼다. 땀으로 흥건한 얼굴을 이불깃으로 닦으면서 꿈이길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어느 밤에는 때를 이룬 개들에게 쫓기는 꿈으로 시달렸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학교길에 개를 만날까봐 책보를 싸면서 아침마다 걱정했다. 멀리에 큰 개라도 한 마리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목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하얀 뼈다귀를 문 검은 개들이 가끔 나타나곤 했다. 사람 뼈다귀인지 짐승의 뼈다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으스스하고 소름이 쭈뼛하게 돋아났다. 동네에 어슬렁거리는 목줄 풀린 개들이 보이면 오금을 저리며 오줌을 찔끔 지리기도 했다. 우리 집은 윗마을 중심을 지나서 언덕 너머에 있었다. 윗마을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마을 회관이 있는 동네 중심지였다. 논이 있는 낮은 곳에서 등성이를 넘어가려면 숨이 가쁘고 겨드랑이가 흥건해졌다. 언덕길에 같은 학년인 미완의 집이 있는데 개를 한 마리 키웠다. 그 개는 검은색이었는데 네 발과 꼬리와 목덜미에 흰색이 아롱져 박혀 있었다.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주 사납고 매서웠다. 미화는 뚱뚱한 몸매에 성깔이 있고 늘 찡그린 얼굴상이었다. 미화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맘에 안 드는 친구들에게 화풀이했다. 전박아, 저 애를 물어라. 물어. 미화가 전박이에게 씩씩하고 지시하면 냅다 달려들어서 지목한 사람을 공격하곤 했다. 남자나 여자애들이나 개에게 물릴까봐 미화를 싫어했고 눈에 띄면 슬슬 피했다. 개도 무섭고 성질이 개떡 같은 미화를 좋아할 친구가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더웠던 날 학교를 끝나고 오는 길이었다.
보통은 동무들이나 동네 형들과 어울려 오갔는데 그날은 청소 당번이라 혼자였다. 까만 고무신을 신었고 책 보는 등에 대각선으로 맸다. 마을 안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미완의 개가 나타날까 봐 두근두근 불안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서 장기를 두거나 부채를 붙이면서 더위를 쫓고 있었다. 안악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시시덕거렸다.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힐끗 쳐다볼 뿐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나는 조심조심 언덕길을 올랐다. 미연의 집만 살짝 벗어나면 되었다. 그런데 미연의 집 앞에 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컹했다. 어쩌지?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릴까 주춤하는데 개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번뜩이는 개의 눈과 마주치자 나는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개도 나를 향하여 컹컹 짖으면서 쫓아왔다. 나는 언덕 위로 세차게 달아났다. 200m 되는 길을 전력 질주했다. 개는 점점 내 뒤로 가까이 왔다. 심장은 터질 듯하고 숨은 콱콱 막혀왔다. 요란하게 짖어대는 소리, 땅을 울리는 쿵쿵 소리, 필통 안에서 사정없이 달그락거리는 몽당 연필 소리, 헉헉대는 숨소리가 작은 마을에 울려 퍼졌다. 더위에 축 늘어진 시골 동네에 쫓고 쫓기는 드라마가 갑자기 펼쳐졌다. 타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던 여인은 줄을 잡은 채 개와 나의 달리기를 지켜봤다. 그늘 밑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도 일제히 목을 빼고 바라봤다. 개가 짖고 다름질하는 시끄러움에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었다. 50여 미터에서 30여 미터로 20여 미터로 개와의 간격이 점점 좁혀졌다. 더 빨리 뛰려고 했으나 언덕길이라 지쳐만 갔다. 그래도 달려야 했다. 죽을 힘을 다해 그 계획에서 벗어나려 했다. 젖먹던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다. 살려면 죽어라 뛰어야 했다. 심장은 이미 내 심장이 아니었다. 커다란 북소리가 되어서 둥둥둥 빠르게 맥동질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의 달리기로는 전국 신기록이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빠른 놈은 짐승이었다. 개가 10m 뒤까지 따라왔고 곧바로 5m 앞까지 압박해왔다. 개가 내 꽁무니에 바짝 따라붙었는데 동네 주민들은 이 상황이 재미있는지 손뼉을 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저놈 뛰는 꼴 좀 봐. 우습다. 뛰어. 더 빨리 뛰어. 곧 따라잡히겠네. 저걸 웃죠. 젖먹던 힘으로 달려 달려. 재밌다. 여기저기서 비웃으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지경인데 동네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로 여겼다. 어른들이 보면 보통 개에 불과했지만 초등학생인 내가 느끼는 공포의 강도를 전혀 모르는 듯했다. 악을 써서 언덕배기 꼭대기에 도착했다.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 집까지는 너무 멀었다. 300m는 될 텐데 몇 미터를 더 달린 후에 절망했다. 더 뛸 수 없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국 붙잡힐 판이었다. 개에게 물릴 순간이 다가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젠 끝장이야. 나는 어찌 되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눈을 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개는 고추를 물어뜯는다는 할머니의 말이 번쩍 스쳤다. 얼굴을 가렸던 손을 재빨리 사타구니로 가져갔다. 있는 힘을 다해 고추를 감쌌다.
얼굴이 갈기갈기 찢겨도 거기는 지켜야 했다.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바스러질 고통이 어떠할지 덜덜 떨렸다. 나는 어둠의 나락으로 민모르게 추락했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호흡조차 멈췄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10번이고 20번이고 물리고 뜯길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실눈을 떴다. 슬며시 돌아봤다. 걔가 언덕 꼭대기에 우뚝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가 내 정상의 자리고 내가 이곳의 지배자이고 왕이다. 꼬리를 치켜 세우고 침을 거품처럼 흘리면서 나를 노려봤다. 개 혀에서 풍기는 열기와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내 코까지 전해왔다. 그 언덕배기가 그놈의 경계선이고 영역이었다. 개가 쫓아오지 않자 언덕 아래로 기다시피 내려왔다. 언제 저놈이 다시 달려올지 몰랐기에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집에 겨우 당도했다. 숨을 돌리고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개에게 쫓기던 나를 비웃던 어른들의 웅성거림이 생생했고 난 동네의 놀림감이 되었다. 초라한 자신이 수치스러워 얼굴을 감쌌다. 내일이면 그 개를 다시 만날 텐데 어찌할까 걱정이 밀려왔다. 매일 학교 가는 길인데 그 개에게 계속 쫓길 수는 없었다. 이놈의 개를 어떻게 할까 궁리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개는 나보다는 분명히 작았다. 나보다 조그마한 놈에게 내가 왜 도망을 가야 하지? 뒤늦은 자각이었다. 개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놈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낫을 들고 산자락으로 갔다. 비만 오면 쓸려나가는 민둥산에는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나무, 쌀이나무, 오리나무, 물오리나무가 심겨 있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쌀이나무가 언덕진 곳에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쌀이나무를 잘 다듬으면 길고 통통한 것이 회초리로 적격이었다. 쌀이나무 회초리를 10개나 만들었다. 그것을 들고 개에게 쫓겨왔던 길로 향했다. 손에 무기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개가 덤비면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저항하면 될 듯 싶었다. 길가에는 잡풀들이 우거져 있었고 논두렁 콩이 한자나 자라 있었다. 잎이 무성하게 오른 콩 뒤에 회초리를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도록 5미터 간격으로 숨겼다. 그리고 내 손에 들어갈 만한 돌들을 주어서 회초리를 감춰둔 근처에 몇 무더기씩 모아뒀다.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 회초리들이 잘 있는지 유심히 눈여겨봤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또 혼자였다. 개를 만나면 이번에는 지지 않으리라고 이를 악물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쫓기면서 살 수는 없어. 어찌하든지 이겨야 해. 마음을 다잡았지만 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했고 나는 잔뜩 긴장했다. 살금살금 마을 안길을 통과하려는데 미완의 길목에서 그 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심한 여름날 재미도 없는 차에 잘 되었다는 듯 나를 보자마자 쫓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달아나는 척했다. 뒤를 힐끗힐끗 보면서 회초리가 있는 곳까지 유인할 속셈이었다. 점박이는 즐기듯 쫓아왔고 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뛰었다. 개가 빠르게 달리면 나도 빠르게 달렸고 거리가 멀어지면 일부러 느리게 뛰었다. 동네 주민들은 어제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개에게 쫓기다가 회초리가 숨겨진 곳까지 도달했다. 과감해야 해. 겁내지 말고 죽기 살기로 맞서야 해. 몸을 휙 숙여서 콩나무 뒤에 숨겨진 회초리를 집어들었다. 회초리를 치켜들고 뒤돌아섰다. 내가 몸을 확 돌리는 순간 달려오던 개가
일순간 당황하며 급하게 멈췄다. 그놈이 멈칫하는 순간 나는 회초리를 휘두르며 냅다 개에게 달려들었다. 겁이 났지만 얏! 함성을 지르면서 정면으로 돌진했다. 숨을 헐떡이던 개가 뒤를 돌렸다. 꼬리를 빼고 쪼르르 내빼기 시작했다. 쫓아올 때보다 도망갈 때가 더 빠른 놈이 짐승이었다. 개와의 거리가 멀어지자 회초리를 내던지고 모아뒀던 돌무더기에서 돌 몇 개를 움켜쥐었다.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 그놈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머리를 내밀고 악을 쓰듯 왈왈댔다. 내가 던진 돌이 판자로 된 대문에 맞으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개는 집 안으로 숨더니 얼굴도 안 내밀고 요란하게 짖기만 했다. 그놈이 숨었으니 내가 이겼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집을 향해 여유만만 걸었다. 휘파람까지 불면서 동네 사람들의 허탈한 대화가 들렸다. 이상여, 오늘은 왜 개가 도망여? 그러게, 날도 더운디 볼 게 없네 그려. 저 녀석 개 성격을 파악했구먼. 등배면 쫓아오고 맞서면 꼬랑지 내리는 성질을 알았나 배. 금깨절이 덤비지. 그려, 저 꼬맹이 영리한겨 회초리와 돌멩이를 준비했구먼. 뭐든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여. 그려, 난 오늘 밤도 준비 끝이여. 비수리 불을 다려놨거든. 마늘 얼굴이 함지박처럼 퍼질겨. 자네도 좀 줄까? 그날 이후로 개들을 압도하는 기운이 내게 들어왔는지 어떤 개도 무섭지 않았다. 덩치 크고 공격적인 개를 만나도 정면으로 맞서며 눈을 쏘아보면 꼬리를 내렸다. 나는 이때부터 애완견이나 똥개나 식용견이나 개라는 개는 몽땅 싫어했다. 개에게 쫓기던 초등 시절의 아슬아함에서 깨어났다. 견호에 대한 악감이 잔불처럼 되살아나 살이 떨리고 머리가 흔들렸다. 감방살이 때에 그를 응징하겠다던 분노보다 더 센 격분이 솟구쳤다. 너는 프락치야. 간악한 밀정, 사악한 스파이. 과거에는 세작이라고 불렸다지. 함께 노래 부르고 어깨 걸었던 동지가 불타 죽었는데도 일말의 감정에 동요도 없는 냉혈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집어넣어서라도 영달을 꾀하는 고깃덩어리. 교도소만 나가면 내 놈의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찍어낼 것이야.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이를 갈았던 결의는 목사가 되면서 실행하지도 못했다. 칙칙하고 무거운 마음을 제어할 수 없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잊혔던 합창이 메아리 쳤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그랬지. 돌멩이가 나을까? 꽃병이 아니면 더 센 것으로. 동시에 그 생명들마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심령의 음성이 들렸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내가 만든 작품이니라. 내 속에서 성경 말씀과 혁명을 위한 구호가 동시에 교차했다. 두 가지 상반된 명령 부호가 충돌하니 혼돈스럽고 어지러웠다.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을 다스리느라 침묵과 기도로 제단 앞에 오랜 기간 엎드려 있어야 했다.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갑갑함에 산책하러 천변으로 나갔다. 물가에는 개와 함께 뛰는 청년, 앉거나 업고 가는 아저씨, 목줄을 베어 끌고 다니는 아가씨,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중년 여인이 여전히 오갔다. 나만 혼자였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모조리 개로 보이고 개는 사람을 부려먹는 주인처럼 당당했다.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을 자세히 보니 개의 형상이 박혀 있었다. 어허, 개를 싫어했더니 어느새 나도 개가 되어가고 있구나. 너도 개, 나도 개, 보이는 모두가 다 개판이야. 우리가 품었던 꿈의 세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손 도끼를 들고 나는 산에 올랐다. 참나무 몽둥이를 하나 다듬었다. 나는 제단 십자가 밑에 몽둥이를 놓고 그 위에 무릎을 맞댔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개의 속성을 이 몽둥이로 후려쳐 내몰자. 박정용 소설가는 2020년 개간 소설미학 신인 소설상 아버지의 거울로 등단했고 2023년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 소설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였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